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MRI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영상을 얻는 MRI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MRI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 디퓨즈 텐서 이미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저기 CNA 랩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퓨즈 텐서 이미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면 MRI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디퓨즈 텐서 이미징을 하고 다음 시간에 fMRI를 하고요. 펑셔널 MRI. 그렇게 하면 이제 MRI는 거의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남은 게 초음파하고 핵의학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의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동표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클리니컬 이그젠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돼 있는 부분이 뭔가 이제 암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웨이티드 영상, 강조 영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트래스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T1 웨이티드 영상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T1 웨이티드 영상에서 여기 암에 해당되는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까맣게 나오면은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은 사실 요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사실 컨트래스트 상에서는 잘 차이가 안 나죠. 그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까만 부분이 있는데 요 까만 부분이 다른 부분도 이렇게 까맣게 보이니까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T2 웨이티드 영상을 해가지고 뭐 T2 웨이티드 영상도 우리가 T를 좀 짧게 하는 경우, 길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T를 바꿔가면서 찍어 보면 보는 것처럼 컨트래스트가 확실히 달라지죠. 요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안 보이고 요 부분은 여전히 까맣게 보이는데 요 부분은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T1 웨이티드 영상을 찍느냐,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직도 서로 다른 컨트래스트를 가지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암 진단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T1 웨이티드 영상하고 T2 웨이티드 영상에 이제 여기 테이블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똑같은 조직에서도 T1 웨이티드 영상하고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색깔로 나오느냐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머슬 같은 경우에는 T1이나 T2 웨이티드 영상 둘 다 그레이 색깔로 나오죠. 에어는 마찬가지 둘 다 이제 블랙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보면은 팻 같은 경우에는 T1에서는 하얗게 나오는데 T2에서는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회색에 가까운 그 색깔로 나오고요. 좀 약간 잘못됐죠. 그레이죠. 그 다음에 뭐 CSF라든가 아니면 뭐 체내에 있는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T1에서는 까맣게 나오는데 T2에서는 밝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같은 경우에도 T1이나 T2에서 이렇게 영상의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T1 웨이티드 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T2 웨이티드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T1이나 T2 캐릭터리스틱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T1 웨이티드 영상을 찍느냐,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컨트래스트가 다르게 나옵니다. 뭐 이것도 또 다른 예죠. 왼쪽에 있는 거는 T1 웨이티드 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T2 웨이티드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아무 말도 없어도 우리가 T1인지 T2인지 알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보면 요 영상을 찍을 때 사용했던 TR이 562ms. 그렇죠? 짧죠? TR이 짧고 T도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1 웨이티드 영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TR은 길고 T도 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2 웨이티드 영상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설명해 줄까요? 그러니까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죠. T2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 T1의 서로 다른 T1에 대한 영향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T1이라는 거는 누워 있는 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1이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길게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선 뒤에 다시 눕히니까 T1에 의한 효과를 없앨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TR을 길게 해야지 T2 웨이티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T2에 의한 차이를 우리가 T2에 의한 차이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T를 아주 짧게 하면, 그러니까 어퀴지션 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하면은 얘네들이 디케이가 다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디케이가 안 일어난 시점에서 신호를 얻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의 디케이의 차이에 의한 컨트레스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은 T를 짧게 줘야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T2 웨이티드 영상을 얻으려면은 T를 어느 정도 길게 줘야겠죠. 그래야 어떤 조직에 있는 프로톤은 이미 다 디케이가 일어나고 어떤 조직은 아직 디케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야 그거에 의한 차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전부 다 서고 어떤 애들은 아직 덜 서고 이래야지 그 차이에 의한 컨트레스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T1 웨이티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TR을 짧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MRI 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것도 다른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T1 웨이티드 영상, 이것도 T가 짧고 TR이 길죠. TR은 또 짧죠. T2 웨이티드 영상은 T는 길고 TR도 길죠. 그렇죠? 찍어보면은 보세요.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T1 웨이티드 영상에서 여기 왼쪽 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혹시 보통 이제 의학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보통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죠. 근데 보통 의학 영상에서는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영상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왼쪽은 L, 오른쪽은 R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경우에는 이쪽에 R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L이라고 적어줘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는 경우에 그냥 의학 영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쪽이 R이고 이쪽이 L입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레프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이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뭔가 병변이 있는 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T2 웨이티드 영상을 봤더니 그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자,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는 요 영상 기법은요, 뭐 디퓨전 텐서 이미징을 위한 새로운 그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MRI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미징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그 MRI 기계를 가지고. 그렇죠? 자,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요, 워터 디퓨전을 영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확산, 그렇죠? 확산 현상을 우리가 이미징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 텐데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이거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아마 천재에 가까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얘기들은 뭐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뭐 중요한 것들만 보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물 분자의 디퓨전, 그죠? 을 영상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른 조직들이 물 분자의 디퓨전 정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물이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고요. 어떤 조직은 물이 아주 천천히 확산이 되고, 더군다나 특정한 조직에서는요, 워터 디퓨전이 애나이소트로픽하게 나타납니다. 애나이소트로픽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방향으로 확산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퓨전이 아이소트로픽하지 않다. 모든 방향으로 이제 같은 속도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더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어떤 파이버가 있으면은 이 파이버를 따라 가지고 디퓨전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뇌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이 파이버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체 구조 및 기능 수업 들었잖아요. 어디? 화이트 매터.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 안에 뭐가 있어요? 너브 파이버들이 있죠. 그죠? 이 너브 파이버를 따라서 물 분자의 확산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화이트 매터에서의 이런 파이버 구조 같은 거를 알아내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꼭 이제 뇌 쪽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심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심장 근육이 애나이소트로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체 구조 및 기능에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심장 근육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장 근육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근육들이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팔 근육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포 아니면 파이버 이런 것들의 구조를 보려면 여기 있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거 사실 뭐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거 설명만 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고요. 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 또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디퓨전 그레디언트란 거를 걸어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 설명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 에어리어는 까만색으로 나와요. 영상에서. 이것도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실 왜 디퓨전 텐서라고 하냐면 이 이유도 좀 이따가 나오는데 우리가 텐서를 이용을 하면은 요 디퓨전 디렉션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텐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텐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볼 텐데 타원체예요. 3차원에서. 여러분들 2차원에서 타원은 알죠? 그러니까 3차원 타원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타원체 영상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 타원체 영상 가지고 어떻게 디퓨전을 아냐면은 요거 보면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디퓨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두 방향 성분, 두 방향으로의 어떤 디퓨전 정도 같은 거를 요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벡터를 이용을 하면 어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향 하나밖에 모르죠. 그죠? 근데 이 텐서라는 걸 이용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향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두 방향 성분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사용하면 될까요? 방향들을 되게 많은 방향을 정의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방향들마다의 어떤 디퓨전 정도를 다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어요. 큐볼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텐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원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원체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디퓨전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타원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구로 돼 있다. 구로 돼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모든 방향으로 디퓨전이 나타나는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렇게 길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아주 디퓨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텐서라고 하고요. 그러면 워터 디퓨전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 티슈 내에서 워터가 디퓨즈한다. 확산한다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브라운 운동이 뭔지 알죠? 브라운 운동이 뭐예요? 공기 중에도 막 이런 여러 이제 그 기체 분자들이 막 떠다닐 텐데, 그죠? 얘네들이 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운동을 하죠. 그런 랜덤한 운동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 내에서 이런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막 움직여 다니는 거죠. 랜덤하게.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통 이제 많이 예로 드는 게 요거 두 가지인데, 요거 이제 클리넥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신문이에요. 그죠? 클리넥스 티슈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잉크를 스포이드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쫙 퍼져가잖아요. 이게 워터 디퓨전이죠. 이게 확산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 위에다가 똑같은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얘네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어요? 신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이 있습니다. 결. 왜 결이 있을까요? 신문지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혹시 그 TV에서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보면은 이 기계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뽑아져 나오던가요? 뭔가 두 개의 이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롤러 사이에서 뽑아져 나오잖아요. 본 적 없어요? 없나? TV 좀 보고 사세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그런 기계를 별로 안 쓰고 이제 뽑아내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뭔가 인쇄물 같은 거 뽑아낼 때
그러니까 롤러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두 개 그 원기둥이죠. 원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종이가 뽑아져 나오잖아요. 인쇄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롤러를 통해서 뭔가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롤링 되는 방향 있죠.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종이가 눌려 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특정한 방향으로 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쪽 방향으로 더 잘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레이어들이 이렇게 쫙 있는 셈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물이 덜 흐르고요. 이쪽 방향으로 더 잘 흐르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직 안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성 막 이렇게 파이버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물 분자들이 그 파이버를 따라서 더 잘 가겠죠. 파이버를 뚫고 그죠? 파이버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파이버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더 쉽겠죠. 그죠? 확산될 때. 그래서 이제 조직마다 이런 애나이소트로픽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건 이제 아이소트로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걸 이제 애나이소트로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향에 의존하는 걸 우리가 애나이소트로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사실 요게 한마디로 다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레디언트의 방향에 따른 시그널의 감쇄를 통해 상대적인 디퓨전을 파악함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자, 이거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처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천재일지도 몰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디퓨전 텐서 MRI의 시퀀스인데 다른 시퀀스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퀀스는 필요 없거든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기 90도 RF 펄스를 걸어주고요.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게 그레디언트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GX, GI, GG를 이용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별개고요. 특정한 방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향에 관계없고요. 특정한 방향에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XY 방향이 될 수도 있고 XG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X축에서부터 30도, Y축에서부터 20도, G축에서부터 50도 떨어진 그런 벡터, 특정한 임의의 벡터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X, GI, GG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다고 했을 때 방향 관계없이 자,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걸어주냐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쪽 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 걸어줘요. 그죠? 그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요걸 불을 끄면은 아마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꺼질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잘 보이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화살표가 전부 다 요렇게 있죠.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 그레디언트 걸려있는 요 방향 있죠. 요 방향을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 세 개의 물 분자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물 분자에 그러니까 지금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방향이 지금 똑같죠.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돌고 있습니다. 라모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물 분자인데 수소 원자 핵이죠. 그죠? 요 수소 원자 핵 세 개가 같이 이제 페이즈를 맞춰가지고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한 시간 구간 동안에 그죠? 요쪽에는 크고 요쪽에는 작은 이런 그레디언트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라모 프리퀀시가 커지고 라모 프리퀀시가 작아지니까 얘는 요게 걸려있는 동안에 빨리 돌고 얘는 느리게 돌겠죠. 그죠? 그러다가 잠시 걸어줬다가 끊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은 뒤에는 다시 원래 걸려있는 매그네틱 필드에 해당되는 라모 프리퀀시로 요 세 개가 같은 속도로 돕니다. 같은 속도로 돌긴 하는데 얘가 잠시 걸어주는 동안에 얘가 조금 더 빨리 돌았기 때문에 어때요? 얘네들 사이에 페이즈가 어긋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세 개가 이제 똑같은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 걸려 있으니까 페이즈가 어긋난 상태로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때 걸어줬던 거하고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빨간 애가 빠르게 돌고 여기 있는 파란 애가 느리게 돌겠죠. 그죠? 그 얘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딱 걸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본 것처럼 얘가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빨라지니까 얘가 따라잡아서 이렇게 탁 붙는 거죠. 그죠? 다시 페이지가 맞춰집니다. 그죠? 그렇게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아무 데나 삽입해도 돼요. 아무 데나 그레디언트 특정 방향을 걸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 걸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똑같은 시간 동안 걸어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건 기본 가정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물 분자가 가만히 안 있죠. 고체가 아니잖아요. 액체잖아요. 그죠? 물 분자가 움직입니다. 브라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더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그냥 프리 워터 속에서는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막 랜덤하게 막 움직여요. 이걸 뭐라고 해요?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옵스타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조직 안에 물 분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 분자의 움직임이 이거보다 제한을 받아가지고 브라운 운동을 하긴 하는데, 랜덤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때요? 요거보다는 덜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이런 특정한 이제 파이버들에 갇혀 있어요. 물 분자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분자가 이 안에서 최대한 랜덤하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죠? 요 파이버가 뻗어 있는 방향 쪽으로 더 많이 움직여요. 자유도가 더 크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가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이 방향으로 걸려 있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방향으로 한쪽 끝은 크고 한쪽 끝은 작아요. 그죠?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방향들이, 화살표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화살표들이 잘 안 보이네. 이게 원래 약간 색깔이 좀 잘 안 보이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페이지를 흐트러뜨리는 거니까 이거는 디페이즈고요. 그죠? 그다음에 페이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니까 이건 리페이즈죠. 그죠? 그래서 디페이징, 리페이징 이건 이제 중간인데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디페이징을 시키면은 얘는 적게 걸리고 얘는 이제 크게 걸려 있으니까 얘는 빨리 돌고 얘는 느리게 돌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얘하고 사이에 페이즈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죠? 페이즈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돌아가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리페이징을 시켜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요 사이, 그냥 일정한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있는 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분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디퓨즈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동을 합니다. 자리 바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원래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자리 바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요 빨간 놈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왔죠. 둘째 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있던 요 보라색은 둘째 줄에 왔죠. 맞습니까? 또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아, 요거만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한 뒤에 리페이징을 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기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이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페이즈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잘 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요거를 그레디언트 필드를 걸어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얘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그죠? 여기 걸어줬다가 이 상태로 계속 도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다가 이제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시 페이지가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얘가 더 빨리 돌고 얘가 천천히 돌아가지고.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이렇죠.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요. 우리가 위치가 바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레디언트 걸어주면 얘는 빨리 돌고 얘는 천천히 돌아가지고 페이지가 차이가 나고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하고 뭐 좀 차이를 많이 내려면 얘하고 두 개를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고 두 개가 자리 바꿔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바꾼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레디언트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게 돌고 여기는 천천히 돌았는데 우리가 요 그레디언트 걸어줬을 때 예를 들면 제일 빠른 애하고 제일 천천히 도는 애하고 9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누워있던 애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빠르게 도는데 느리게 도니까 90도만큼 돌아가면은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대충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서야죠. 그죠?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서야겠죠. 그죠? 근데 얘는요. 얘는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지 똑바로 서는데, 그죠? 얘가 두 번째 줄로 옮겼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걸리는 매그네틱 필드는 원래 여기에 걸려야 되는 매그네틱 필드보다 어때요?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반대 방향이니까 더 커야죠. 그죠? 더 크죠?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까지 안 돌아오고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내가 약간 이게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다. 그죠? 잘못 그린 건 아닌데 이해하기가 조금 더 맞긴 맞는데요. 이해하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를 동그라미 4개를 그리고요. 자, 지금 현재는 얘가 빨리 돌고 얘가 느리게 돌아서 이렇게 차이가 났죠. 그죠? 그 다음에 걸어줄 때는 이제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 얘는 느리니까 이렇게 가고요. 그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얘는 그거보다 더 빠르고 얘는 제일 빠르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니까 이렇게까지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근데 얘네 두 개가 바뀌었는데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는 원래는 여기 있을 때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보다 이 자리에 오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원래 여기 있을 경우에는, 아니죠. 얘가 원래 여기 있을 경우에는 큰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가지고 누워야 되는데 이쪽 위치는 매그네틱 필드가 작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원래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네 둘이 바뀌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얘는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간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지금 어떤 경우예요? 요거는 워터 디퓨전이 안 일어난 경우고요. 요거는 워터 디퓨전이 일어난 경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줬다가 반대 방향 걸어주면은 디퓨전이 없으면은 그대로여야 되는데 한 방향 걸어줬다가 반대 방향 걸어줬을 때 그 사이에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페이지가 흐트러지죠. 페이지가 흐트러지니까 요 놈이 만들어내는 요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의 값이 어때요? 작아지죠. 얘네들이 페이지 딱 맞춰가지고 돌아가야지 큰 신호를 내는데 얘네들의 벡터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벡터 방향이 여기는 성분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것도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자,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작아지면 우리가 MRI에서 영상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MXY죠. MX, Y죠.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크기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찍으면 이런 부분은 디퓨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요? 더 어둡게 나옵니다. 검게.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디퓨전 그레디언트, 아까 저걸 디퓨전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이쪽 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두워지는 정도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물이 얼마만큼 많이 디퓨전을 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걸어줘요. 이쪽 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얼마만큼 이 영역이 어두워졌느냐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워터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맞나요? 영상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디퓨전이 안 일어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상화하는 방법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입니다. 되게 똑똑하죠? 되게 스마트하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요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워터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을 안 한다라고 가정한 거죠. 안 하고 안 하는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이제 인페이즈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레디언트가 쫙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고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죠. 그렇죠? 프로톤이 디퓨즈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리페이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페이징 그레디언트가 어플라이 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위치들마다 원래 걸려야 되는 B필드가 아니라 다른 로컬 B필드가 걸리기 때문에, 그죠? 완벽한 리페이징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시그널에 로스가 생기는 거죠.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영상을 찍어보면 더 검게 표시가 되죠. 시그널 로스의 정도는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으로의 디퓨전 정도를 나타내죠.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그널 로스가 없고요.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면 시그널 로스가 커지게 돼서 더 검은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특정한 방향, X 방향으로 디퓨전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영상을 딱 얻었어요. 그죠?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안 걸어주고 얻은 영상하고 비교해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이제 까만 부분들이 막 보여요. 무슨 얘기예요? 그 까맣게 나온 그 영역들은 이쪽 방향으로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으로 워터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조직들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막 걸어줘가지고 XY 방향, 그 다음에 뭐 YG 방향, 그죠? XG 방향, 여러 방향으로 막 그레디언트를 걸어가지고 영상 결과를 얻으면은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의 디퓨전 되는 정도를 얻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설명한 거고요. 옵스타클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프리한 이런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이게 작아지고, 그죠? 근데 여전히 이거는 아이소트로픽합니다.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구라고 하면은 얘는 디퓨전 정도가 이런 이제 좀 더 작은 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어떤 특정한 조직이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정보를 이제 새롭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파이버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는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는 디퓨전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타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세요. 이 타원 가지고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일어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임의의 방향으로 디퓨전 되는 정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타원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임의의 벡터 방향에 대해서 디퓨전 되는 정도를 다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디퓨전 되는 정도를 이런 타원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원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보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런 타원체를 표시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9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이제 벡터란 게 있고 텐서란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텐서라는 거를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학부 때 텐서 안 배웠죠. 그죠? 또 기계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이제 배우는 그런 개념인데요. 텐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텐서는 일종의 벡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뭐예요? 방향 성분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방향 성분에다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벡터라고 하면은 벡터 말고 대비하는 게 뭐예요? 스칼라죠, 스칼라. 스칼라, 벡터. 그다음에 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거 요렇게 표시되는 텐서를 이제 2차 텐서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텐서는 뭐 n차 텐서 가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3차 텐서도 있고 4차 텐서도 있고 5차 텐서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로차, 0차 텐서가 스칼라고요. 1차 텐서가 벡터고요. 이거는 이제 2차 텐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를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드냐면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텐서를 비교를 할 때요. 스칼라는 A가 B한테 100뉴턴의 힘으로 맞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그죠? 근데 A가 B한테 어퍼컷을 100뉴턴의 힘으로 맞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벡터예요. 그죠? 근데 A가 B한테 맞았는데 코와 이제 인중의 사이를 뭐 30도의 각도로 100뉴턴의 힘으로 맞았다. 라고 하면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텐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몇 개가 필요하냐면 실제로는요. 5개만 있으면 됩니다. 9개지만 5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시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터 디퓨전, 이게 뭐냐면 워터 디퓨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복셀에서의 워터 디퓨전 정도인데 이건 뭐냐면 XG 방향의 워터 디퓨전, 이거는 GX 방향의 워터 디퓨전인데 사실 물이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얘가 X에서 G방, XG,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축을 생각해 보면 X 방향을 생각했을 때 얘가 물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는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X축을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워터 디퓨전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DXG하고 DGX는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칭이에요.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알면은 요거 그냥 요거 같은 값 넣어주고 요거 알면 요거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다이아고널 텀 XX, YY, GG에다가 요 세 개까지 해가지고 말 잘못했네. 5개가 아니고 6개죠. 그죠? 6개 값을 알면 디퓨전 텐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요 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요 텐서를 알면은 요 텐서에 해당되는 요런 타원체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방향 성분이 지금 XX 방향, 이건 진짜 X 방향이고, 이건 XY 방향이고, XG, XY, 그 다음에 뭐 YY, YG, 그죠? GG. 이렇게 방향마다의 각각의 값들을 알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타원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요, 이 타원체가 아니라 이거에 가장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화살표를 사용하는 벡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텐서 나온 결과를요, 좀 더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거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가장 이제 워터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 방향만 표시를 하면 뭔가 좀 더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마 선형대수 배운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아이겐밸류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선형대수 배운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뽑아내면요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벡터, 그렇죠? 아이겐 벡터, 그 아이겐 벡터의 방향이 워터 디퓨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살표로 나타낸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결과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 복셀들마다 이 타원체를 그리기도 하거든요.
타원체를 그려주면 사실 눈으로 보고 판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물이 이제 많이 흘러가느냐 이걸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파이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매터에 있는 이런 파이버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트래킹을 해가지고 파이버들의 이런 경로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디퓨전 텐서 트랙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토그래피를 그린 게 여러분들이 아는 이건 아니고 저 뒤에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CNA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이제 각각 복셀들마다 나와 있는 그런 텐서들 있죠. 그 텐서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랙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화이트 매터 안에 있는 너브 파이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 얘기입니다. 화이트 매터에서 이 디퓨즈 텐서 이미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여기 있는 화이트 매터에 있는 너브 파이버들 트래킹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저 뒤에 나올 텐데 아마 네, 이런 거 심장 근육의 이 방향성 뭐 이런 거 볼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화이트 매터의 요 너브 파이버, 트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실제 해부를 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는 디퓨즈 텐서 이미징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 화이트 매터에 있는 너브 파이버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그 내부를 이제 그레이 매터를 이렇게 벗겨내고 하나씩 이렇게 그죠? 관찰해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긴 하지만 개개인별로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열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너브 파이버들의 이제 방향성 같은 거를 알아내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DTI고요. 이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진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다 적혀 있어요. 그죠? 현존 MRI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고요. 새로운 이퀴먼트가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그냥 쓰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래스트 에이전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트레이서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없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펑셔널 태스크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아주 파워풀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MRI가 뭐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침습적으로 디퓨전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MRI는 이제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들도 다 볼 수가 있죠. 하이 레졸루션으로. 그렇죠? 뭐 사실 뭐 이거 다 책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뭐 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디퓨전 MRI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슬리라는 사람이 그 캡 브레인에서 그죠? 이런 워터 디퓨전을 이미징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디퓨전 애나이소트로피가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일단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머슬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그죠? 스파이널 코드에도 애나이소트로피가 있고요.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길게 뻗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뇌에 있는 화이트 매터. 그 다음에 레드 브레인의 뭐 그레이 매터. 그 다음에 신생아의 이제 뇌 같은 경우에 애나이소트로피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 뒤에 그냥 뭐 디퓨전 텐서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정량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쪽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원리는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2차원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디퓨전 현상을 모델링을 할 때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B라는 게 어떤 이제 팩터고요. MRI 시퀀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팩터가 되는 거고, D라는 게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고요. A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신호가 얼마만큼 감쇄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D라는 값을 아까 그 텐서에 있는 D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차원의 디퓨전 MRI를 하면은 이런 식의 이제 텐서가 나오게 되고, 이 텐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요거는 6개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6개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dxx는 뭐예요?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준다는 얘기고요. dyy는 y 방향 그레디언트, dgg는 g 방향의 그레디언트 걸어주는 거고요. dxy는 x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요거는 yg 방향, 요거는 gx, xg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각각 방향으로 걸어가지고 신호가 줄어드는 정도를 알면 B라는 거는 컨스탄트거든요. B는 컨스탄트고 신호가 원래 신호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감쇄했느냐, 그죠? 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D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텐서를 각각 복셀들마다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까 전에 좀 약간 또 설명을 잘못했네. 우리가 이 디퓨전 텐서라는 거를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스캐닝을 몇 번 해야 될까요? 7번 해야지, 7번. 아까 6번이라고 했는데 7번 해야죠. 왜? 그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안 걸어준 상태에서도 영상이 하나가 있어야 우리가 얼마만큼 감쇄했는지의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걸어줬을 때 영상 대비해서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 감쇄한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각각 복셀들에서의 D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dxx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걸어준 영상 처음에 한번 딱 측정해 놓고요. 그죠? X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다음에 X방향 그레디언트 걸었을 때 그 특정한 복셀에서, 그죠? 나오는 그 값이 안 걸어줬을 때의 값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쇄했느냐. 그게 A가 되는 거고요. B는 컨스탄트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dxx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6번 스캐닝을 하면 모든 복셀에서의 이런 디퓨전 텐서라는 거를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원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타원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퓨전 타임이 여기 들어가고요. 디퓨전 타임. 그러니까 디퓨전 타임이라는 거는 뭘까요? 디퓨전 타임. 실제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걸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그레디언트 걸어주잖아요.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디퓨전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디퓨전이 일어난 시간이니까. 그죠? 디퓨전 타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디퓨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아까 디페이징을 시켰다가 리페이징을 시킬 때, 그죠?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물이 더 많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죠? 리페이징을 했을 때 복원되는 정도가 어때요?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신호의 강도가 더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디페이징 시켰다가 바로 리페이징 시키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얘네들이 워터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신호가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TD라는 게 디페이징에서 리페이징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타원체의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타원체의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모에 여기 여러분들 이 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죠. 여기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3차원 타원체는 사실 좀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2차원은 그림 그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돼 있으면은 y가 0일 때 x는 0고 xy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x 0로 놓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요런 타원이 되죠. 그죠?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분모에 있는 애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예를 들어 a가 크다. a가 크면은 x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죠. 그죠?
b가 크면은 y 방향이 길어지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 타원체 요 방정식에서도요. 특정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x제곱 아래쪽에 있는 그죠? x제곱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크다. 값이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지금 자세히 보면 x, y, g가 아니고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에요. 왜 프라임을 붙여놨을까요? 이 방향이요. 실제 x, y, g 방향이 아니에요. 진짜 x, y, g 축 방향이 아니고요. 요건 뭐냐면 가장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겐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가장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x, y, g를 새로 이제 축을 정의를 하고요. 그 각각의 세 개의 새로 정의된 그 축에 대해서 그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씩 일어나느냐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면 특정한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두 방향에 비해서 길쭉한 형태의 이런 타원체가 될 거고요. 그죠? 보세요. 두 개의 방향으로 거의 유사한 디퓨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는 작게 일어나면은 아주 납작한 그 호떡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방향으로 거의 이제 유사하게 일어나면 이런 이제 구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요 일립소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디퓨전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디퓨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저 뒤에 보면 나와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좀 더 다른 예가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복셀 하나하나에 이런 일립소이드들이 다 있죠. 그죠? 색깔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너무 흐리다. 색깔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거 2D로 보여주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지, 그죠? 아니면 위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지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요 세 방향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디퓨전 일립소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디퓨전 텐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디퓨전 텐서에서 얻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정량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량화. 그 정량화하는 게 일단은 이제 평균적인 어떤 특정한 복셀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디퓨지버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확산도죠. 평균적인 확산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애나이소트로피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정량화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확산이 일어나는 주 방향,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량화하는 방법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렐러티브 애나이소트로피, 펑셔널 애나이소트로피, 볼륨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는 이건 애나이소트로피를 측정하는 이제 인덱스들이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따로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민 디퓨지버티라는 거는 이게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 각각의 복셀들이 디퓨전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감쇄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그죠? 그건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 각 방향에 아까 나왔던 그죠? 뭐 D라고 되어 있는 그 팩터들 있잖아요. D라고 있는 팩터들의 평균값 같은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하면은 그 복셀에서 얼마만큼 디퓨전이 많이 일어났느냐 이런 걸 정량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 하면 돼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방향이 메인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죠? 애나이소트로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렐러티브 애나이소트로피, 프랙셔널 애나이소트로피, 볼륨 레이시오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은 요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 디퓨시버티,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전에 그 디퓨전 텐서 있잖아요. 그 텐서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다 평균을 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이아고널 성분들만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T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트레이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렐러티브 애나이소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뭐 세 개 지금 여기 보면 이 렐러티브 애나이소트로피는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랙셔널 애나이소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좀 식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볼륨 레이시오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세 가지 값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게 뭐냐면요. 그 복셀에서 얼마만큼 애나이소트로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다가 써먹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영상이 뭐냐면 이게 T2W MRI 이게 뭐예요? T2 Weighted MRI입니다. T2 강조 영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T2 Weighted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요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그죠? 안쪽에 있는 이 화이트 매터가 이런 식으로 약간 까맣게 나오거든요. 회색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요. 똑같은 영상을요. 민 디퓨시버티를 측정을 하면은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퓨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 영역들이 요 까맣게 나오는 영역들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디퓨전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 뭐냐면 아까 애나이소트로피를 측정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볼륨 레이시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맵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보면은 여기 있는 지금 하얗게 나오는 요 부분들이 다 뭐예요? 브레인의 화이트 매터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이트 매터는 너브 파이버가 있기 때문에 애나이소트로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화이트 매터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디퓨전 텐서 이미징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정량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컨트래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존하고. 그렇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애나이소트로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인덱스들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차이점인데 뭐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큰 이제 뭐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적용을 해보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매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립소이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일립소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칼라의 경우에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을 이제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때 칼라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파이버의 디렉션을 나타내는 벡터로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이버 디렉션 같은 걸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퓨전 트랙토그래피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각각 복셀들에서 얻은 그런 디퓨전 텐서를 가지고요. 이렇게 파이버를 트래킹을 해요.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트래킹을 하면은 이런 너브 파이버들의 구조 같은 거를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쓰느냐? 사실 이게 파이버 트래킹을 한 결과 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뇌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특정한 뇌 질환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이버 트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환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뇌의 여러 부분들이 막 다 이런 너브 파이버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죠? 특정 영역과 특정 영역을 연결해주는 실제로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메모리면 메모리 아니면 어떤 인지면 인지 이런 이제 뇌의 어떤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한 부분의 활동, 그러니까 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분들이 이제 서로 협동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의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너브 파이버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너브 파이버가 특정 영역들을 연결해주는 너브 파이버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에 비해서 뭐 수가 줄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정보가 두 영역 사이에 원활하게 교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파이버 트래킹을 해서 디퓨전 트랙토그래피라는 걸 그려보면 물론 이제 이 디퓨전 트랙토그래피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시드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한 번에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영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출발점을 잡아줘야 돼요. 한 점 출발점을 잡아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각각 복셀들에 있는 디퓨전 텐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쫙 트래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시드 포인트를 여러 점에서 출발을 시키면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트랙들이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디퓨전 이미징 자체만 가지고도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요. 여기 보면 미인 디퓨시버티 맵, 볼륨 레이시오 맵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 있는 T2 웨이티드 영상이나 T1 웨이티드 영상하고 다른 컨트레스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이스키미아인데 이스키미아가 뭐예요? 허열이죠, 허열. 그죠? 어떤 특정한 영역에 뭐예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T1 웨이티드 영상이라든가 T2 웨이티드 영상 가지고는 이런 허열 같은 거를 진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열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그냥 디퓨전, 그죠? 디퓨전 값을 정량화해 가지고 컨트레스트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키미아가 있는 영역이 이렇게 더 하얗게 나타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조직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암 같은 경우에, 그죠? 브레인 튜머 같은 경우에 이게 T1이나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영상 이제 컨트레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다른 조직인데 얘네가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 T1이나 T2 값은 비슷하지만 얘네들이 워터 디퓨시버티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을 해가지고 각각 조직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디퓨지버티를 가지고 있느냐를 영상으로 나타내면 그 암을 진단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뇌 질환 진단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제일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화이트 매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파이버 트래킹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많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시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파이버 트래킹을 해서 뭐 이런 질환 진단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례들 가져온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몸의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머슬이나 스파인이나 아니면 브레스트나 키드니나 리버 이런 데서의 어떤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애나이소트로피가 상당히 큰 이런 이제 조직들을 아주 정밀하게 수술하지 않고 인비보로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렇게 그 이미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런 DTI를 하게 되면은 그럼 아주 이제 뭐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뭐 사실 DTI 쪽은요,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그런 이제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원리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원리 간단하죠. 한 방향 걸어주고 반대 방향 걸어줘가지고, 그죠?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막 자리를 바꾸고 그러면은 신호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작아진 정도를 정량화하면 그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의 디퓨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펑셔널 MRI, fMRI입니다. 그러니까 fMRI는 사실은 뇌에 적용하는 테크닉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뇌의 연구를 위해서, 뇌 기능 연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 펑셔널 MRI라는 방법이죠. 그죠? 자, fMRI는 여기 지금 읽어보면은 되게 사실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이 fMR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컨트레스트 에이전트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레스트 에이전트가 우리말로 뭐예요?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조영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조자는 도울 조자고요. 영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을 더 잘 보이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을 컨트레스트 에이전트라고 하죠. 예전에 CT 할 때 나왔죠. 그죠? CT의 경우에 이제 혈관 영상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어때요? X선을 좀 더 잘 흡수하는 그런 물질을 혈관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걔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날아오는 X선을 좀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돼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면 더 밝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MRI에서도 이런 조형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MRI에서 사용하는 조형제는 우리가 CT에서 하고 비슷하게요. MRI를 가지고 혈관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하는데요. MR 엔지오그래피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조형제는 뭘 사용하면 될까요? CT에서는 단순하죠. X선을 좀 더 잘 흡수하는 물질을 피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피가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MRI에서는 뭘 쓰면 될까요? 수소 원자? 물? 어차피 다 물이잖아요. 혈액이. 그죠? 혈액의 대부분 다 물이니까. 뭘 쓰면 될까요? 뭘 쓰면 더 강조 영상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웨이티드 이미징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PD 웨이티드 이미징, T1 웨이티드 이미징, T2 웨이티드 이미징. 그죠? 그럼 혈관 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T1을 바꾸거나 T2를 바꾸거나 PD를 바꾸는데 PD를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피가 다 물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어떻게 더 수소 원자를 더 많이 집어넣겠어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고요. 그럼 뭔가 이 혈관에 T1이나 T2를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자, T1을 바꾸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뭘 집어넣어야 이게 그 혈관 전체 피가 혈액을 아예 딴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혈액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건데 추가적으로 그죠? 피 속에다가 그거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천천히 서던 애가 빨리 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뭘 조정하면 될까요? T2를 조정하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T2 스타를 조정하면 돼요. T2 스타라는 거는 왜 발생해요? T2라는 거는 주위에 있는 애들 사이에 인터랙션에 의해서 페이지가 흐트러지는 현상인데 T2 스타는 뭐였어요? 로컬하게 매그네틱 필드가 이노모지니어스해지면 그죠? 로컬하게 매그네틱 필드의 차이가 생기면 얘네들의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페이지가 더 빨리 흐트러지는 게 T2 스타죠. 맞아요? 자, 그러면 T2 스타를 일으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매그네틱 필드를 이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근데 다른 조직에 전체적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이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혈관 부분만 매그네틱 필드를 이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혈관에다가 매그네틱 필드를 왜곡시키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예, 맞아요. 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성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성체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면 자성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페로매그네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매그네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매그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다 붙는 건데 접두어인데 그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 하면 강자성체가 되고요. 파라매그네틱은 상자성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반자성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컨덕티비티라는 건 다 알죠? 컨덕티비티가 뭐예요? 컨덕티비티가 높으면 전류를 잘 흘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성체에도 컨덕티비티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퍼미어빌리티라는 거거든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뮤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뮤가 큰 물질은 자기장을 잘 흘리고요. 뮤가 작은 물질은 자기장을 상대적으로 잘 못 흘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뮤가 큰 물질이 있으면요. 바깥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날아오면은 이쪽으로 다 쏠려서 가요. 이렇게. 자기장. 이쪽 바깥쪽 부분은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뮤가 크면. 그래서 강자성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의 이런 퍼미어빌리티를 보통 이제 뮤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퍼미어빌리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크냐를 우리가 보통 뮤는 뮤r 곱하기 뮤 제로로 나타내고요. 이때 요 뮤r을 렐러티브 퍼미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 렐러티브 퍼미어빌리티가 1이면은 공기죠. 그죠? 공기고요. 요 뮤 R이요. 무지무지 커요. 뮤 R이 1보다 무지 크다. 예를 들면 천.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뭐예요? 철. 철 같은 거는 자석에 붙죠. 그죠?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일단 몸에 해롭고요. 이런 걸 이제 혈액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날아오는 매그네틱 필드가 다 그쪽으로 가겠죠. 그죠? 일단 매그네틱 필드가 오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혈관 속에 우리가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 이런 파티클들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와요.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네들이 다 붙어요. 혈관 벽에. 이쪽으로 다. 자석적으로 다 붙겠죠. 혈관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집어넣으면은 MRI 상에 되게 이제 큰 효과를 나타내길 거예요. 근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사용하냐면요. 상자성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은요. 뮤 R이 1보다 크기는 큰데 아주 조금 큰 물질이에요. 아주 조금 큰 물질. 그렇죠? 조금 커요. 정말 조금. 반자성체는요. 뮤 R이 조금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1보다 조금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건 조금 크고 조금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인체에 무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그러니까 상자성체 아니면 사실 반자성체를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상자성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봤을 때 혈관 속에다가 이런 파라매그네틱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이제 아주 작은 크기의 이런 파티클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자기장들, 우리 주자기장이 걸려 있잖아요. 비제로 필드가 걸려 있는데 비제로 필드가 얘네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는데 일정하게 걸려 있는데요. 근데 혈액 속에 이런 반자성체들이 상자성체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주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뮤가 1이에요. 뮤 R이 1입니다. 사람 몸은요 자기적으로 완전히 투명하거든요. 공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 전혀 왜곡시키지 않고 사람 몸을 통과를 합니다. 정자장의 경우에는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주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뮤 R 값이 1인데 얘는 뮤 R이 1보다 약간 크니까 그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 오게 되면 약간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거 근처에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물. 그죠? 혈액은 다 물이죠. 맞습니까? 근데 자 균일하게 흐를 때는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은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데 그죠? 얘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얘 가까이 있는 애들은 매그네틱 필드가 상대적으로 커지고요. 그죠? 얘한테서 떨어져 있는 요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작아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 매그네틱 필드에 이노모지니어티가 생기죠. 그죠? 맞습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이노모지니어스해지면 어떻게 돼요? T2 스타가 더 작아지죠. 짧아지죠. 더 빨리 디케이가 일어나죠. 맞아요? 더 빨리 디케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T2 스타 웨이티드 이미징을 하게 되면 T2 웨이티드 이미징을 하게 되면 신호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신호의 크기가 더 빨리 감쇄가 일어났으니까 신호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어때요? 감쇄가 빨리 일어나니까 신호가 빨리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 타임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죠? T 타임 고정시켜놓고 원래 얘가 감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감쇄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에코를 다시 만들어주려고 스핀 에코 180도 펄스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미 다 페이스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신호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영상에서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혈관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혈액에다가 이런 나노파티클, 마그네틱 나노파티클들을 집어넣고 영상을 찍어보면 혈관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영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혈관이 잘 뻗어서 잘 나가고 있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영상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R 엔지오그래피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런 메커니즘에서 요 fMRI가 출발을 해요. 알겠죠? 이런 MRI를 촬영을 할 때 어떤 자성체들이 들어가 있으면 요 자성체들에 의해서 뭔가 필드의 이노모지니어티가 생기고 요 이노모지니어티는 T2 웨이티드 영상을 했을 때 신호가 감소돼서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뭔가 뇌 활동을 영상화하는 데 적용을 한 게 여기 있는 펑셔널 MRI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요 fMRI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fMRI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